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세르반테스가 일본에 온 사직단들을 만났다는 사실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으로 당시 세르반테스와 가까운 거리에 살았던, 그리고 경쟁 관계였다고 볼 수 있었던 로페 데 베가가 쓴 일본에서의 신앙의 승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시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사이로 보이는 원시적인 많은 섬들 사이에 놓인, 옛날에는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지만 로마에 보내진 사직단들을 통해서나 프란시스코회 신부들이 주선으로 신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1615년 스페인의 왕을 아련하게 찾아온 사직단을 통해서, 그리고 확실하게는 선교와 봉사를 하면서 증인이 된 예수의 신부들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지구상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며 지리적으로나 풍습에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는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적힌 1615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사절단이 1614년 12월 20일에 마드리드에 도착한 다음에 1615년 1월 30일 필리핀 3세를 아련한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로페 데 베가의 언급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유력한 작가는 많은 작품을 쓴 것으로 유명하지만 예수의 교육을 받아 그가 이 글을 쓸 때는 사제였고, 동양에서 들어온 많은 서신이나 보고서 등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동양, 특히 그 일본과 거기서 온 사실들에 대한 이 기록은 이런 실질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썼다고 볼 수 있겠죠. 1615년 10월 마지막 날에 썼다는 세르반테스의 레모스 백작에 바치는 글이라는 헌사, 역시 여러 가지 정황상 한 달 전이라는 표현으로 본다면 다소 날짜의 차이는 나지만 분명히 이 로페 데 베가가 봤던 사절단을 만나본 후에 쓴 것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페 데 베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좀 더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의 그 대단한 창작력은 세르반테스가 그를 자연의 괴물 또는 타고난 괴물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페 데 베가의 글쓰기에 대한 칭찬의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저 작품 아무렇게나 써서 발표하는, 그래서 작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는, 뭐 수준도 높지 않은 작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는 비아냥의 의미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대중적인 인기에 있어서는 로페 데 베가에게 절대적으로 밀렸던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일권으로 갑자기 인기 작가가 되었는데요. 나이가 두 사람 차이는 약 15살 정도 차이 나고, 거기 이제 로페 데 베가가 그 정도 어린데요. 이러한 그 대중 작가였던 로페 데 베가에게 세르반테스는 보란듯이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즉 돈키호테의 인기로 둘 간에는 경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돈키호테 2권을 내기 위해 한참 글을 쓰고 있던 세르반테스가 갑자기 바르셀로나 인근의 그 따라고나에서 돈키호테 2권이라는 위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로페 데 베가일 것이라고 의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르반테스의 심리적 상황과 의심으로 인해서 돈키호테 2권의 후반부에는 거의 집착하듯이 이 위작가, 그 작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세르반테스 자신이 돈키호테의 진정한 작가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소설을 쓰고 맨 마지막에서 쓸 서문에는 위작을 쓴 작가에 대해서 그 강도를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는 글쓰기 자체, 즉 창작 행위에 대한 그 평가로 돌아가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스스로의 그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위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도 작품 속에서 엿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로페 데 베가라는 작가는 세르반테스에게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는 사실 인기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정보들도 접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보고서들도 로페 데 베가가 쉽게 접하고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쓸 수 있었고 그중에서 동양에 대한 작품도 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서사시에는 앙헬리카의 아름다움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까따이에서의 앙헬리카라는 희곡도 있는데요. 사실 내용은 와전된 것이고 과장된 것이지만 여기에서의 까따이는 원래 거란을 지칭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니까 말하자면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의 공주인 앙헬리카에 대한 이야기니까 굳이 이 작품을 분류한다면 로페 드 백의 동양에 대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울러 그가 동양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근거로 작품을 썼다고 했는데요. 일본에서의 신앙의 승리와 일본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들이라는 시곡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신앙의 승리라는 작품에서는 일본에 순교한 두 명의 조선인으로 미겔 꼬레아와 페드로 꼬리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일본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가 세력화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압과 처형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 순교자들 중에서는 조선인들이 말하자면 조선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로베르토 베가는 일본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라는 시곡을 쓰면서 일본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바탕을 두고도 그것을 흥미롭게 쓰다 보니까 내용이 실질적인 역사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작품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산막으로 된 시극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권력이 옮겨가는 과정을 그렸죠. 이 작품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코 사마라는 인물로 나오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시소넨이라는 이름이 판결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고 그 6살 된 아들이 이제 히데요리가 권력을 물려받았고 그 권력은 거의 오사카 성에 제한돼 있었죠. 그리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1614년에 오사카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히데요리가 자살하게 되죠. 작품은 다이고 사마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권력을 잡은 시소넨 즉 도쿠가 이에야스가 15년 동안 다이코 사마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즉 작품 속 이름으로는 다이코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코를 탑속에 가뒀고 이후에 이 다이코가 복수하여 오히려 도쿠가 이에야스 즉 시소넨이 자살한다는 내용과 도미니코의 소속으로 1617년 순교한 나바레테 신부의 순교 이야기를 혼합해서 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건을 아버지 복수를 갚는 아들의 내용으로 이끌었으니까 아주 극적인 효과를 이 작품은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사절단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사절단이 로마로부터 돌아와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일주일 뒤에 세르반테스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이들이 일진과 이진으로 나뉘어서 다시 세비야로 내려왔고 이어서 누에바 에스파냐 즉 멕시코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되죠. 말하자면은 몇 명의 일본인들이 스페인에서 떠나지 않고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크게는 세비야와 그 인근이지만 세비야의 관문에 해당되는 꼬리아 델 리오라는 마을에 남게 되죠. 이러한 근거 자료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스페인어로 일본이라고 부르는 말인 합본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죠. 이런 양상은 성당의 그 세례 명부가 일종의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616년 이후 바로 이 지역의 세례 명부에 합본이라는 성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전에는 이 성이 없었죠. 이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 합본이라는 성이 스페인 전역으로 넓게 분포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 세례 명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명부가 중요한 자료지만 이들 외에도
이들이 기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는 1600년대 일종의 그 영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이 거주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합본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료 외에도 합본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그와 함께 그의 가족의 상황까지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스페인 남부 세비야 근처의 한 마을인 꼬리아 델 리오에 남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 하고 합본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들이라기보다는 조선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아마 이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일본이었다는 사실이죠. 뭐 조선인이었다면 조선인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면은 목숨까지 달린 이 긴 여행을 하면서까지 다시 갈 이유는 없고 스페인 남부에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긴 여행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일본인이 남았기 때문에 조선인이 남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조선인이 몸이 안 좋아서 여기 남아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나올 때 180이 나왔지만 멕시코에서 그리고 스페인과 이태리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베라크루스에서 배를 탈 때까지 여정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은 실제 스페인 내에서 이동하는 중에서도 5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당시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으로 돌아가봤자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스페인에 남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들을 스페인과 유럽까지 데려온 그 루이스 소텔로 신부도 일본으로 돌아가고 바로 잡히게 되고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2년 후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만큼 이들이 일본을 떠날 때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갈 쯤에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해졌는데요. 이후 일본은 아예 서양인들에게 문을 닫는 조치까지 내렸으니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들 중에 스페인 사람과 사귀거나 사랑에 빠졌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당의 세례명부에 합본이라는 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유언장이나 기타 사주를 보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선인이라고 는 증거로 볼 수는 없지만은 자신이 사무라이거나 이미 일본에서 결혼한 상태라면은 그리고 하세쿠라처럼 중요한 임무를 띄고 간 사람이라면 일본에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떤 연유이든 간에 스페인 사람과 만나서 연이 맺은 상태에서 있는 조선인이라면은 꼬리알 데 리모에 남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사절단이 로마에서나 마드리드를 들러서 세비야까지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그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긴 여행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이지만 처음 사절단이 갖고 왔던 그 임무에 대한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힘들었겠죠. 물론 이들이 이제 방문하는 곳에서도 처음 갈 때처럼 그렇게 환대해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 여행은 엄청 힘든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이라도 더 가는 것은 우선 비용 면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고요. 실제로 출발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아메리카까지는 갈 수 있다 해도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돌아갈 생각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행 중 조선인이 있었다면 만일 조선인이 있었다면 스페인의 남부 작은 마을 꼬레델 리오에 남기로 결정하는 1순위는 바로 그 조선인이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선인이 거기에 남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